오픈 AI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입자가 10억 명이죠. 근데 유료 가입자는 4천만 명밖에 안 돼요. 예, 그렇게 되면 그거 만약에 부실화되면 세계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못합니다. 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셈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올해 달력 이제 딱 한 장 남았습니다. 내년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유일한 변수 중에 하나는 이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AI 거품론. 자, AI에 대한 그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한동대 AI 융합학부 교수 김학주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교수님 지금 상황을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적자를 내고 있는 성장주들이 흑자를 내고 있는 가치주를 네. 아웃퍼폼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AI 네네. 시장에서 그것만 네네. 봐도 아, 대체 미래를 얼마나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네.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 정도면 뭐 거품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이 늘 있어 왔죠. IT 거품 붕괴 때도 사실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앞으로 다가올 그런 놀라운 것들이 사실 그런 거를 모두 이제 끝내주고 결국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한번 보죠, 뭐. 그러면 IT 거품 붕괴 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이 58불이었고 한 뭐 25불까지 내려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럼 반토막 이상 난 거죠. 네. 근데 결국 그 고점에서 갖고 있었어도 10배 올랐죠. 그렇죠. 10배 정도 올랐으니까 이건 거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넷스케이프라든가 아니면 뭐 야후 같은 거는 이제 망했으니까 구글로 갔죠. 그렇죠. 네. 결국 이제 경쟁력 있는, 그러니까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거는 이제 변함이 없는데 어떤 업체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놀라운 추세를 다 이득을 먹는 거고 네. 어떤 기업은 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넷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건 아니었고 이제 결국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네네. AI 기업이라고 다 거품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네. 그 옥석을 어떻게 가립니까? 어떤 기준으로? 핵심 경쟁력의 정의가 뭐냐면 남이 모방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하는 것, 그게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그 판단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창업을 할 때 벤처 캐피탈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걸 왜 네가 해야 되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꼭 당신이어야만 하는 이유,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대신해서 자기가 하는 거니까 가장 뛰어나야 한다. 창업을 할 때는 이제 first in class 아니면 best in class가 돼야 되는데요. 그 분야에서 제가 가장 먼저 하든지 아니면 하면 제일 잘하는 그런 업종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물론 그 AI 그 투자 지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뭐 AI 추론 서비스가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AI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도입이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AI를 좀 반대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어요. 미국 민주당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신중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100km까지만 속력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속도 제한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기판에 200km가 있어요. 근데 자꾸 이제 100km만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짜증을 내는 건데,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윤택하고 편해질까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 그래 보세요. 정치인들은 이제 규제를 하는 맛에 사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걸 풀어줬다가는 도대체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규제를 하지? 뭐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좀 그 반대하는, 저항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어서 생각보다 좀 더뎌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차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토리라면 결국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이제 인공지능 AI에 대한 사람들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교수님도 챗 GPT 많이 쓰지 않으세요, 일상에서? 예, 그렇죠. 네. 예. 챗GPT를 쓰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리서치 능력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요? 그래서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에 대한 미래를 낙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또 네. 양자 컴퓨터라고 보거든요. 양자 컴퓨터 이제 물론 너무 복잡하고 어렵긴 하지만 이게 이제 저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기능을 우리가 가리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거를 보완해 주는 게 또 AI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양자 컴퓨터 오류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줄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원인은 네.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양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계산이 규모가 커지잖아요. 네. 그럼 에러가 많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웬만한 건 다 커버해 주는 거죠. 양자 컴퓨터가 잘할 수 있는 그 부분만 네가 잘해.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작은 부분에 집중하게 되니까 오류가 좀 덜 나고, 또 이제 과거에는 막 양자 컴퓨터 계산 작동을 시키다가 네. 오류 나지 않습니까? 그럼 끊어요, 거기서. 그죠. 그리고 사람이 그걸 끊고 에러 네. 수정 코드 넣고 근데 그러니까 가다서다 반복했던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쭉 보다가 얘 좀 계산하는 게 이상해. 답을 보니까 얘 제정신 아니야. 그럼 거기서 한번 끊어주고
미리미리 패턴을 미리 읽고 예. 그 오류 수정 코드를 AI가 넣어주는 예, 그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만드는 이제 거죠. 계산이 계속 된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죠.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이제는 굉장히 호환이 된다. 그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이제 다른 언어를 쓰다가 공통의 네. 언어를 쓸 수 있는 게 그 CXL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CXL은 지금 인공지능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 것 같아요. 계산 규모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속기, 그러니까 GPU의 계산하는 성능도 물론 중요한데 예. 그거보다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그게 훨씬 병목이 많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 그거를 관장하는 것이 CXL이죠. CXL이라고 하면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예,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계산이 빨라지려면 반도체 간에 그런 인터커넥션, 이 연결이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그 연결을 하는 어떤 신호 체계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CPU와 GPU 이런 것도 사실 다른 언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호환이 안 되거든요. 네. 거기에 공통 언어를 만들어 주는 것.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죠. 다른 예. 언어를 쓰잖아요. 그거를 또 다리를 놓아주는 것, 그 CXL. 예. 거기에는 이제 아스타라랩스 같은 그 회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간에 교신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네. 표준이죠. 표준이다. 예, 신호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양자 컴퓨터에 굉장히 확신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그것과 관련한 기업은 네. 일단은 바이 앤드 홀드 전략으로 가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성장 기업을 투자할 때는 기본적으로 잃어버려도 되는 그런 양을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샀다면 그 산 이유를 적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훼손되기 전까지는 팔지 않고 기다리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내가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만 사라는 거예요. 잃어버려도 되는 만큼만. 네. 근데 그러면 자기가 이제 공부해서 이제 종목을 사게 되면 저절로 분산 투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몇 개 실패해도 괜찮아요. 이제 성공한 게 몇 개 나오면 그걸로 사실 제도권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그 한 가지 참 저는 신기하게 본 게 지금 그 양자 컴퓨터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미국 국방부잖아요. 네네. 중국을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구글을 안 쓰고 오히려 그 리게틱 컴퓨팅 그거를 네네. 쓰더라고요.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 그 리게트 컴퓨팅에다가 너무 많은 국방 정보를 준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쪽으로 나눠주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미국 국방부 관련 양자 컴퓨터의 개발은 거의 다 리게트 컴퓨팅이 맡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AI 거품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양자 컴퓨터까지 왔는데 쭉 맥락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이제 AI와 그 안에 들어가는 소부장이죠. 반도체 그리고 향후 미래 기술인 양자 컴퓨터 네.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이 AI 패러다임은 시작된 거다. 그러니까 거스를 네. 수 없는 대세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지금 증시가 순간적으로 흔들려도 투자자들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네. 보시는 시각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 증시를 흔드는 요인들은 있는 것 같아요.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사서 올렸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시중에 너무 돈이 많은 것 같아요. 금이라든가 뭐 코인, 그다음에 부동산, 신성장주 할 거 없이 이제 모든 것에 거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품을 만들었던 유동성 어디서 올까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970년대 일본의 그 기업들이 진짜 놀라운 성장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돈이 좀 모자랐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시설 확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거기에 재고자산이라든가 매출채권 이런 운전 자본이 확 늘어나요. 그러니까 돈은 그런 쪽으로 다 들러붙는 거죠. 네. 근데 1985년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경제가 약간 좀 둔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근데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늘어난 어떤 경제, 늘어난 이익들이 그때 돈으로 다 들어오는 거죠. 갈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나 뭐 주식시장으로 쏠려 들어가면서 거품을 크게 만들었다가 이제 붕괴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주가 지수나 부동산 가격이 전고점 35년 전에 그 고점을 회복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이제 35년이 되는 거죠. 지금 사실 가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 키울 때 돈 많이 들어가죠. 근데 늙으면 뭐 사실 소비보단 저축에 더 관심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업이나 가게나 다 이제 늙으면 결국은 저축할 수 있는 자산들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어항에 물이 가득 찬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조금만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출렁이는 거죠. 예. 그 변동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더 심화시키는 게 누구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영향력이 커졌지 않습니까? 네. 쏠려다니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보험사나 연기금 같은 경우도 그동안 주식을 그렇게 많이 안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요구 수익률을 못 맞춰주다 보니까 주식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 자본이 좀 작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조금만 떨어져도 이분들은 자본 잠식을 우려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 싼지 비싼지 이걸 감안 안 하고
아니고 일단 주가 떨어지면 일단 팔아요. 네. 손절매 규정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한 기관이 손절매 걸려서 주식을 팔게 되면 주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또 다른 기관이 또 걸려요. 그러니까 연쇄 손절매로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동폭이 굉장히 예. 심하다. 그런 증상이 있을 뿐이다. 네. 하지만 길게 이어지는 그런 추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AI 거품론을 가장 경고했던 사람이 샘 알트먼, 네네. 오픈 AI 창시자였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은 포지션이 완전히 바뀐 것 같던데요? 예, 약간 자기 말하고 행동하고 완전히 반대가 네. 됐던 거죠. 근데 그 사람도 아마 둘 다 진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다가 얘기한 사람이 누굴까요? 미국 정부겠죠. 야, 어차피 지금 계산 능력이라는 거는 패권하고 지금 직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서 인공지능 진도를 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도를 늦춰서 결국 중국한테 시간을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가자는 거죠. 네. 그리고 오픈 AI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입자가 10억 명이죠. 근데 유료 가입자는 4천만 명밖에 안 돼요. 여기서 만약에 슬로우다운, 그러니까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인공지능 기업들 중에서 적자를 내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나가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AI도 아직까지는 흑자를 그렇죠. 못 내고 못 있잖아요. 내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되면 그거 만약에 부실화되면 세계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달리는 자전거가 됐다. 여기서 속도를 늦출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셈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스피드가 빨라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AI 거품론이 나오고 있어도 미국 정부가 그런 그 빅테크 기업들, AI와 관련된 그 기업들이 망하도록 그냥 방치해두진 않을 거다라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전망 하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기업들이 넘어졌을 때는 그거는 진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더 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일단 빨리 진도를 빼서 그 빅테크들 가운데 지금 그 중국으로 매출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그럼 그런 기업들은 손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보전시켜 줍니까? 그런 기업들이 사실 미국한테 첩보도 제공하고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사실 그런 빅텍들이 해외에서 탈세를 해도 미국 정부가 아무 말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딴 데서 진도를 빨리 빼줘야 걔네들도 중국에서 팔지 못하는 걸 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더 진도를 빨리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중국이 뒤처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구식의 기업 기술들을 중국한테 팔아라.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인공지능 진도는 좀 빨라질 것 같아요. 네, 이미 진도는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올해 우리 주가 상승에서 그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게 결국 반도체였는데 어떻게 보면 AI의 수혜를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도 이제 IQ 지수가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그 이 지능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 똑똑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챗GPT를 쓸 때 GPT가 우리의 그 질문의 맥락을 다 보죠. 네. 문맥을 다 보고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사려 깊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려면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 인공지능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별로 이렇게 메모리는 필요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오판이었던 근데, 건가요? 예, 네. 거기서 완전히 이제 그 판단이 달라지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모자라진 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 반도체 주가를 어떻게 밸류에이션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가 됐거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적정 주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 매출이 100조 원으로 예상이 돼요. 영업이익이 46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46%가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지속하기 힘든 마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들은 이런 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호황 때는 이익이 늘어나는 것만큼 주가가 뜨진 않아요.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따라가죠. 그러니까 보통 반도체 호황에서는 PER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처럼 PER이 11배 이상으로 들어온 구간은 그렇죠. 그럼 일단 과거 경험상으로 꼭진 경우가 많았잖아요. 지금 예. 그 상황인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아마 그걸 추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PER 10배 넘어가면 부담스럽다. 지금 11배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번 사이클은 지금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을 더 스마트하게 만들려면 반도체가 더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사이클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슈팅을 더 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오버슈팅으로 끝나면 위험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는 없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네. 사실 반도체가 조금 더 미세화되는 경향으로 가요. 반도체가 미세화된다는 얘기는 예. 더 가까운 거리에서 신호를 교신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죠. 그러니까 초미세 공정. 그렇죠. 그거 특화된 게 TSMC잖아요. 그렇죠. 비메모리 반도체가 네. 다 그렇고 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신호가 빠르게 전송이 되고 그다음에 전력을 덜 써도 되고 그러니까 저전력 그러면 열도 덜 나고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제일 원하는 스펙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미세한 그런 공간 안에서 더 많은 도로를 내줘야 돼요. 반도체와 반도체를 연결할 수 있는 그 전문 용어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은 사실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TSMC가 비메모리 생산할 때 쓰던 거예요. 할 수 있어요. TSMC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는 메모리였잖아요. 근데 TSMC는 비메모리 생산이었고 근데 점차 이 반도체가 비메모리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조금 불리한 부분,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잘할 수 있으면 또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기도 하고 이제 HBM4가 이제 앞으로 이제 생산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그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게 많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여기서 하이닉스가 분량이 많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TSMC가 내가 할게 가져갈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TSMC가 메모리는 못해요. 근데 메모리를 좀 단순하게 하겠죠. 하이닉스가 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리고 여러 가지 도로를 내는 거는 메모리 밖에서 그러니까 메모리와 GPU 사이에 인터포저라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어차피 TSMC가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내가 대신할게 이렇게 간다면 부가가치가 하이닉스에서 TSMC로 가는 거고 만약에 그걸 하이닉스가 잘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수요 초과 현상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HBM4의 수율, 불량률 같은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HBM4 시대에서는 일단 본딩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TSMC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한 20년 이상 된 고객들, 뭐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고객들을 갖고 있고 또 이제 뭐 시놉시스, 카덴스 이런 EDA 기업들하고도 워낙 협력이 잘 돼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거를 따라하려고 그랬었죠. 삼성전자는 하드웨어를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EUV, 그러니까 이제 노광 장비를 갖고 반도체를 미세하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GAA, 그러니까 게이트 올 어라운드, 그러니까 접점을 많이 해주면 아주 그 제어를 잘할 수 있다. 트랜지스터 공정 기술 자체는 굉장히 그렇죠. 우수하죠. 우수한데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TSMC는 고객과의 그 경험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내가 맞춰줬던 그런 경험들인데 그런 걸 따라가기는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보면 기회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로부터 A15 그 이제 그 에이직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실 당장 보면 그게 큰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는 쉬워요. 조금 성능보다는 그 기능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안정성을 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많은 기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에이직 같은 게 많아질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도 고객의 맞춤형 그 경험들을 많이 쌓을 수 있고 또 고객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에이직 칩을 이제 삼성에 의뢰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고난이도 말고 한 중난이도 정도에서는 삼성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도 경험을 쌓고 이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비메모리를 하다 보면은 HBM이 메모리잖아요. 그 비메모리 업체가 메모리를 선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하이닉스가 잘 나가는 이유가 TSMC가 삼성전자 아니고 주로 하이닉스를 좋아하죠. 물론 하이닉스가 더 잘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 비메모리 생산, HBM 메모리 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NVIDIA는 그걸 환영해요. 왜냐하면 한 집에서 하면 공정이 절감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비용 절감될 수 있고요. 또 지금은 TSMC가 너무 갑질을 하니까 그것도 견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세계의 모든 반도체 설계업체들이 삼성전자를 응원하고 있는 거죠. 젠슨 황이 삼성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결국 삼성이 이 미세 공정과 비메모리 역량을 키우면 키울수록 TSMC에 의존돼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엔비디아가 또 하나 응원하는 데가 친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현대차인 것 같아요. 그 깐부회동 그 멤버들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현대차 주식을 좀 샀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하고 위성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율주행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보틱스를 개발할 수 있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로보틱스를 훈련시키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플랫폼밖에 없어요. 하드웨어 데이터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가장 잘 갖고 있는 데 중에 하나가 현대차고 또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85% 갖고 있거든요. 미국의 그 로보틱스 하드웨어 하는 업체. 근데 현대차가 결국 이 로보틱스 디비전을 그 회사로 분리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사했던 것처럼 그러면 그 로보틱스 회사가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프리미엄이 붙을 거예요. 그럼 분리되기 전에 그 주가에도 조금 반영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에서 젠슨 황이 GPU 26만 장 주고 간 거 마치 그것만 받으면 뭐 로보틱스의 강국이 될 것처럼 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그렇죠. 사실 그 로보틱스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중에 하나가 서버 모터 같은 거, 그다음에 감속기 같은 거예요. 그 로보틱스의 어떤 부위들. 그러니까 서버 모터라는 거는 이제 사람의 관절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감속기라는 거는 모터의 어떤 그러한 속도를 좀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 힘을 보강하는 거죠. 그러면 관절이 조금 더 제어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프 선수가 왜 근육을 키우는지 아십니까? 거리 멀리 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근육에 힘이 있으면 폼을 더 작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정밀하게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속기나 그 서브 모터의 그 원리가 그런 것들이라서 그런 걸 가장 잘하는 업체는 일본의 나부테스코예요. 근데 그런 업체들도 아직 실적은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 그 수요가 그리 많지 않아서 대량 생산보다는 이제 맞춤형 주문 생산인데, 아무튼 그런 로봇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런 데가 이제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면서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도 있겠죠. 네, 결국 오늘 AI로 시작해서 이제 양자 컴퓨터까지 쭉 살펴봤는데, 또 교수님께서는 이제 양자 컴퓨터도 흔들릴 수 없는 대세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AI 거품로는 금방 사그라들 수 있다라고 약간 좀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추세, 그러니까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것도 현실화된 거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AI가 어떻게 또 세상을 바꿀 것인가. 사실 인류의 지속적 성장을 가장 위협하는 게 두 가지 있잖아요. 빚이 너무 많아요. 예, 세계의 빚이 너무 많은 거고. 근데 그거는 뭐 환경 문제도 있고. 예, 근데 그동안 이제 빚을 내서 성장을 했다면 좀 과도한 성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과도하게 성장을 했어도 만약에 그게 효율적이었다면 그 빚이 늘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풋보다 아웃풋이 많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 인류는 어떤 그 비만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효율을 제거해야 되는 거고, 그 확실한 도구가 결국은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를 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결국 그 길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네, 오늘 교수님께서 이제 쭉 기술적인 흐름을 얘기해 주셨지만 그 중간중간에 어떤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일단 확신해 갖고 기다려보자. 다만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좀 분산 투자. 이런 데 좀 역량에 집중해라 라는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학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